자, 앞 시간에 1시간 해본 거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내용 어려웠습니까? 1시간 해본 내용 어땠어요? 할만하죠? 네. 뭐 오늘은 뭐 수식하고 이런 건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앞 시간에 중요한 거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항공기가 뭐냐? 개괄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면접 갔어요, 여러분들이. 항공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혹은 비행기가 뭔가요? 그러면 좀 어떻게 돼요? 당황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당황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100% 소화는 못했을 수도, 당연히 소화를 100% 못하죠. 수업을 하고 나면은 복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공기보다 가볍다 무겁다 그것도 제가 원론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또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거, 그 다음 기호들 기호들 이런 거는 이제 생각보다 제가 이제 수업 자료는 지금 만들어서 포함은 안 시켰지만은 기호도 중요하니까 기호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5가지 기호 지금 다 외웠죠? A, U, N, C, T 그죠? 설명 나오면 이거는 기호가 뭐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갈 만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기 이론 들어갈 거예요. 자, 대기 영어로 뭐라고 혹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그렇죠. 아트모스페어죠. 그래서 기압 1기압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요것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대기라는 이제 항공우주의 영역을 보는 거죠. 우리가 대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자, 대기가 왜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항공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항공기 역사부터 가는 거죠, 그죠? 자, 항공기 역사부터 가면은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인간의 꿈이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일반인들한테도 흔히 뭐 다큐 정도로 많이 나갔을 텐데 이카루스 신화 있죠? 이카루스 신화 다 알죠? 네.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하늘을 날고 싶어가지고 날개로 만든 밀랍을 만들었죠.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했죠. 너무 높게 날지 말아라. 태양에 가까이 가면은 밀랍이 녹아 떨어진다. 그랬는데 높이 날고 싶어가지고 올라갔다가 태양이 결국 밀랍이 녹아가지고 추락해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이카루스 신화부터 시작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카루스 신화는 항공기 역사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항공기 역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포함이 안 될까요? 그렇죠. 신화라서. 왜냐하면 항공도 뭐예요? 과학입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어때야 돼요? 명백한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죠. 증거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근데 이카루스 신화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을 뿐 어떠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카루스 신화는 항공기 역사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항공기 역사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항공기 역사에서 기호는 누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라이트 형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라이트 형제는 뭐 딱 제가 줄을 딱 그어놨는데 라이트 형제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눕니다. 자, 라이트 형제 전후로 나눠요. 이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린 게 1903년이죠. 그죠? 자,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개발이 됐습니다. 라이트 형제 이전은 라이트 형제부터는 뭐예요? 비행기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죠? 항공기의 역사는 이 이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라이트 형제 기준으로 라이트 형제 이전은 우리가 항공기의 고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형제 이후는 현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서양에서 세계사 공부할 때 보면은 BC랑 AD 나누죠, 그죠? 맞습니까? BC랑 AD 나누죠. 그것도 중요한 역사적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BC, AD 나누는 기준은 그렇죠. 예수 탄생 전후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공기 역사에서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성공한 전후로 해가지고 고대사랑 현대사를 나눕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원으로 두는 이유가 뭘까요? 설계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설계도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 설계도는 오늘날 봤을 때 오늘날의 헬리콥터 설계도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근데 라이트 형제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시대에도 그 정도의 머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의 기술은 어때요? 그 시대의 기술은 그것을 구현을 할 수가 없었죠, 그죠? 설계도로만 남았고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최초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다빈치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지나가지고 자, 몽골피해 형제. 자, 몽골피해 형제죠. 몽골피해 형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뭘 만들었어요? 예, 열기구죠. 그 엄밀히 따지면은 인간이 만든 기기에 의해서 최초로 하늘로 올라간 거는 바로 열기구죠. 몽골피해 형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를 열기구를 안 탔어요. 안 탄 이유가 떨어져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열기구에다가 가축들만 실어가지고 태워 보냈죠. 그랬는데 안전하게 내리는 거 보고 우리도 타보자 해가지고 열기구를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몽골피해 형제 다음에 나온 게 오토 릴리엔탈이죠. 오토 릴리엔탈은 뭐 한 사람이에요? 예? 우선 우리 오늘 배운 건데 그래도 이거 비행기 나오기 전에 글라이더죠. 자, 오토 릴리엔탈은 글라이더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독일인이에요. 독일 항공의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오토 릴리엔탈은 이제 글라이더를 만들었는데 오토 릴리엔탈보다 조금 몇십 년 앞에 나온 사람이 영국의 조지 케일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지 케일리도 글라이더에는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글라이더 하면은 조지 케일리보다는 오토 릴리엔탈을 더 쳐준 이유가 오토 릴리엔탈은 결국은 글라이더 하다가 죽었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냥. 근데 오토 릴리엔탈이 글라이더 실험을 무진장 많이 했는데 그 실험을 했던 증거 자료가 다 설계도하고 이게 다 누구 손에 넘어갔어요? 라이트 형제한테 넘어갔죠. 소문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오토 릴리엔탈이 했던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행기를 결국은 탄생시키게 되죠. 그래가지고 라이트 형제가 1903년도에 12월 달에 결국은 비행을 성공을 시켰는데요. 형도 하고 동생도 하고 둘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미국에선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근데 이게 잠깐 침체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확 발전해버리죠. 그쵸. 네. (1,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확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1, 2차 세계대전을 안 거쳤다면 발전 속도가 상당히 더뎠을 거예요. 근데 이 세계대전을 거치니까 비행기를 이제 전 세계에서 전쟁하잖아요.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전쟁이 끝나면서 민간 항공도 같이 발전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정에서는 뭐가 개발됐고 하는 거는 좀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잘 나오니까 그런 건 보시면 되겠고요. 자, 1,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영원한 숙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도 세계대전 당시에는 항공기술자들은 절대로 전장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징용에 끌려갔죠, 그때. 징용에 많이 끌려갔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도. 그 여자들은 위안부 끌려가고, 남자들은 전쟁터에도 끌려가고, 참, 우리한테는 아픈 역사죠, 그죠? 그랬는데, 그때도 일본인들은 항공기술자들만큼 절대로 전장에 내보내지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거 항공기 개발이 중요하다는 거를 일본인들도 알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참 우리한테는 슬픈 역사죠. 자, 이렇게 역사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현대로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달 탐사까지도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 영역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주까지도 확장됐죠. 원래는 이제 항공학이라는 거는 비행기 위주로만 다루던 학문이었는데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우주까지도 확장돼가지고 우주공학도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우주공학까지는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우리는 어디만? 이 지구 여기만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은 나오죠. 이제 드디어 대기가 나옵니다. 자, 대기 보면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대기권의 구성 보시면은 여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구분 되죠. 열권 바깥으로는 뭐였어요? 극외권 혹은 외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이 커브 표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커브가 뭘까요? 자, 이 커브는 뭐냐면은 국제민간항공기구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인터내셔널. 자, 민간이니까 영어로 시빌. 그 다음에 A 항공이니까 에비에이션. O는 이제 기구, 조직이라는 의미니까 organization. 자, 이 커브가 참 중요한데요. 지금 실제로 항공 공부할 때, 항공 복귀로 공부할 때는 이 커브가 필수죠. 근데 이제 이 커브에서 지금 이 커브 표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라인을 어디 꺼놨어요? 성층권까지 꺼놨죠. 자, 이 커브에서는 이제 이 커브는 뭐 하는 거냐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제 비행기 날아다니죠. 맞습니까? 우리나라 공역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은 대한민국 항공법에 따르겠죠. 맞습니까? 미국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미국의 항공법에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전 세계가 다 법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죠? 각 나라별로 법이 어때요? 다르죠. 조금 차이 나죠. 조금씩 차이 나죠. 그죠? 그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커브에서 중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행기 날리는 나라들은 다 여기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재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떴어요. 이륙을 했어요. 우리나라 비행기 이륙을 했는데,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비행기가 떴는데, 그 비행기가 미국 보잉사에서 나온 비행기예요. 근데 이게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비행을 해요. 근데 중국에 착륙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그 책임이 책임하고 이제 사고 조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에서 독단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그랬는데 왜 우리나라 비행기인데 왜 너네가 그러냐? 싸움 날 수 있죠. 또 미국에서는 보잉사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만든 비행기인데 너희가 왜 그러냐?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는 국제적으로 중재하고 이카오 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카오에서 정한 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봐라, 이카오에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느냐 하면 전 세계에서 다 할 말 없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항공 관련해서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 이카오인데, 이 이카오에서 비행기의 비행 고도를 설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층권까지. 그래서 성층권까지가 이카오 표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2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 26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은 문제 있잖아요. 문제 6번 한번 보세요. 항공기의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 대기를 국제적으로 통일하는데 국제 표준 대기를 정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무작정 하면은 전 세계니까 국제니까 UN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카오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카오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이카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확실히 머릿속에
확인해 두세요. 이카오가 어딘지 뭐 하는 애인지. 그래서 항공역 학파트에서는 대기할 때는 무조건 이카오가 따라 나옵니다. 네, 이런 기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대륙권, 성층권, 중앙권, 열권을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카오 표준이 이제 성층권까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성층권까지를 봐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집중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실제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더라도 이카오 표준 내부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어때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극예권 혹은 외기권이 있죠. 이 바깥에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나와요. 자, 이거는 대기권이죠. 대기권하고 대륙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대기권의 영역을 고도가 낮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고도가 높은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런 것도 자주 문제 나와요. 순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어렵지 않죠? 요 개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네,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입니까? 여기 있죠? 자, 비행기가 비행 고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비행기는 어디서 비행을 하느냐, 어느 권역에서 비행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예, 비행기가 비행하는 고도가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나오면은 보기에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얘를 선택해야 돼요. 보기에 요거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에는. 근데 보기에 대륙권 계면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경우는 아마 대륙권 내지 성층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다 정답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데, 제가 이제 대륙권도 답이 될 수 있고 성층권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이륙에서 올라갈 땐 대륙권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대륙권에서 비행하는 경우, 성층권에서 비행하는 경우가 틀립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나라 국토가 어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좁잖아요. 작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갈 때 최대 거리가 어디죠? 서울, 제주죠.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거잖아요. 국내선 최장 거리가. 근데 그거 고작 해봤자 1시간 반 넘어가지 않잖아요. 비행시간이. 그죠? 일단은 비행기에 이륙해가지고 특정 고도까지 올라가야 되죠. 올라갔다가 조금 비행하고 바로 내립니다. 실제로 1시간 비행하는 경우는 실제 비행시간 한 20분밖에 안 돼요. 20-30분이면 끝나요. 서울, 부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뭐 400km 거리 이야기하는데 직선 거리로 따지면, 항로로 따지면 300km 조금 넘습니다. 근데 비행기 공중에서 시속 한 700-800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도 안 걸려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한 30분 이내예요.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올라가고 속도 올리고 내려가고 속도 내리고 내려가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를 갈 때는 성층권까지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내선 비행기는 대부분 대륙권에서 다 끝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태평양을 건너가야 된다, 아니면 시베리아 대륙을 횡단해야 된다, 그런 장거리 비행, 10시간 이상 되는 장거리 비행 갈 때 어때요? 그때는 성층권까지 올라가죠. 왜냐면 성층권이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비행하는 고도는 기본적으로는 대륙권 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있는 계면이 비행 고도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만 해도 지금 몇 문제가 기출 문제로 치면 몇 문제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거 했고, 이제 비행 고도는 대륙권 계면이라는 개념 이야기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륙권 한번 볼게요. 대륙권. 대륙권은 어때요? 일단 평균 고도가 얼마입니까? 평균 고도가 11km죠.
대부분의 책들이 다 평균고도 11km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극지에서는 6에서 8km, 적도에서는 18km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구의 권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평균은 11km로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게 차이가 날까요? 지역에 따라서 왜 차이가 날까요? 대륙권의 개념이? 아주 정확해요. 지구가 동그라미가 아니죠. 지구가 정확한 구가 아니죠. 약간 타원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이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구를 딱 이렇게 반을 쪼개죠. 그러면은 위아래가 있죠. 자, 위에는 우리가 북반구라 그러죠. 그 다음 아래는 남반구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각 북반구와 남반구도 3등분을 하죠. 맞습니까? 여기가 북극이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극이라 그러죠. 극지방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적도죠. 여기도 적도고 여기도 극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적도와 극 사이는 우리가 중위도라 부르죠. 자, 중위도라고 하고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를 쪼개는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0으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0이라고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적도와 중위도를 나누는 구간 30도, 중위도와 극을 나누는 60도.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30도, 남쪽으로 30도, 60도, 90도, 남극에는 90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입니까? 예, 북반구의 중위도죠. 맞습니까? 30하고 60하고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있는 여기 인천은 몇 도쯤 될까요? 40, 50, 35. 이거는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이면 금방 답이 나올 텐데요. 저도 지금 인천이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모릅니다. 37점 얼마입니다. 37점 얼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휴전선이 뭐예요? 38선이죠. 38선이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네. 북이 38도선입니다. 네, 38선이 북이 38도선이에요. 근데 제가 37점 얼마가 된다는 거는 왜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 아시죠? 거기 지리적 위치가 나오잖아요. 동경 132, 북이 37이죠. 독도가 37이죠. 그럼 독도보단 위에 있잖아. 그럼 37하고 38 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북이 얼마라는 그 이야기예요. 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선 아래쪽에는 우리는 북위를 쓰지만은 아래쪽에는 남위를 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이제 위아래를 따지는 거는 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로로 따지는 것도 있겠죠. 가로로 따지는 건 우리 뭐라 부르죠? 경도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경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경 얼마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치적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자, 북이 얼마, 그 다음에 동경 얼마 이렇게 우리나라 전 지역은 대한민국 한반도 전 국토는 북이 얼마에 동경 몇 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표를 찍을 때. 이해되십니까? 요거 북이 위도, 요거 경도 두 개 해가지고 경도랑 위도 가지고 포인트 찍어가지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은 지구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대로 우리가 공전을 하는 거 아니죠. 요 축대로 공전하는 게 아니고 공전은 어떻게 합니까? 지구는 약간 이렇게 공전을 하죠. 약간 기울어졌죠. 자, 그 다음에 대기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최하층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상하는 대륙권 계면. 상한이라는 거는 대륙권 맨 마지막하고 성층권하고 경계선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륙권
계면이라고 불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끊임없이 대류가 발생. 대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류권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대류가 뭡니까? 대류 현상이 뭐죠? 그쵸. 공기 맞아요. 공기의 순환이에요. 공기가 순환되는 거예요. 자, 대류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요.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여름에 피서 가죠? 피서 주로 어디로 가요? 바닷가? 또 산에 계곡 가죠. 바닷가하고 계곡에 왜 여름에 피서를 왜 가요? 시원하니까. 우리는 그냥 시원하니까 하죠. 거기 왜 시원한데요? 한여름에 푹푹 찌는 날씨에도 바람이 많이 불죠. 예, 바람이 부는 이유가 바로 대류 현상 때문이죠. 여름에 바닷가에서 해풍 불죠. 그죠? 산 골짜기 계곡에는 골바람 불죠. 대류 현상 아니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예, 그런 대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공기는 순환을 하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 계절에 따라서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것. 기상현상은 대류권에서만 발생합니다. 자, 기상현상은 무조건 대류권에서 발생하는데, 우리 눈이 오냐, 비가 오냐, 바람이 부냐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시정이, 안개가 많이 끼었냐, 뭐 이런 것들 다 대류권에서만 일어난 현상이죠. 실제로 비행기를 탈 때, 지상에서는 뭐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아, 비 되게 많이 오네. 비행기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일단은 어떻게든 이륙을 했어요. 이륙을 했는데, 날아가다 보면은, 하늘 어때요? 말끔하죠, 그죠? 그죠? 왜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기상현상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상현상이 사라지죠. 그래서 기상현상이 발생한 대표적인 구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트기류예요. 자, 제트기류라는 거는 뭐냐면요. 바람이 부는 방향이에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지구를 그렸는데, 보통 보면은 중위도에서는 바람이 어때요? 바람 불잖아요. 뭐 편서풍, 무역풍 뭐 그런 거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제트 기류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갈 때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미국까지 건너간다, 태평양 건너간다, 아니면 유럽으로 간다 할 때 보면 어때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비행 시간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비행 시간 차이가 나죠. 비행 시간 차이가 왜 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제트 기류가 이렇게 불어요. 자, 비행기의 속도는 예를 들어서 시속 한 800km/h예요. 그죠? 근데 제트 기류는 대략 시속 한 100km/h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의 최저 속도는 얼마예요? 예? 비행기 진행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제트기로 불어요. 그럼 900km/h 되죠. 이렇게 되죠. 만약에 반대로 오고 있어. 자, 반대로 와요. 이번에 똑같이 동일하게 800km/h로 옵니다. 근데 이제 제트기류는 방향이 동일해요. 제트기류는 이 방향으로 100km/h의 제트기류가 불어요. 그럼 비행기 최저 속도는 어때요? 예. 비행기 속도 차이가 나죠. 비행기의 성능은 동일하지만 바람에 의해서 상쇄가 되고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플러스가 되고 하면은 속도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되죠. 이건 예시를 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갔다 오거나 유럽을 갔다 오거나 장거리 비행 갔다 오면은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최소 1시간, 많게는 2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행 시간이. 자연의 힘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대류권에다가 제트 기류를 넣어놨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제트 기류가 주로 어디냐면은 대류권 계면 쪽이에요. 그러니까 성층권 하부도 일부 제트 기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대류권에서 더 많이 걸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류권 계면 부근에서 약 100km/h 정도의 서풍 이렇게 불어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비행 시간에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류권 계면은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쉬운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 중에 제일 쉬운 거 하나, 이거 자주 나오는데, 진짜 자주 나오는데, 온도는 1000m, 1km 증가할 때마다 온도가 6.5도씩 감소합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저희 교과서 26페이지에 아까 이 거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다음 문제 보면 해면에서의 온도가 20도일 때 고도 5km의 온도는 약 몇 도인가? 자, 방금 뭐라 그랬죠? 고도가 1k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얼마만큼 떨어져요? 6.5도 떨어진다 했죠. 자, 지금 현재 지표면의 온도가 20도씨예요. 맞죠? 지금 근데 고도 얼마 위에 온도 물어봤어요? 예, 5km 물어봤죠. 빼기 5km니까 1km당 6.5니까 5 곱하기 6.5 하면 되겠죠. 자, 6.5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돼요? 32.5도 맞죠? 맞습니까? 20-32.5 하면 얼마예요? 그죠? 보기 있습니까? 네. 1번에 있죠, 그죠? 그래서 대륙권에서, 대기에서 계산 문제 나오기 가장 쉬운 거. 이런 문제 나오면 상당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해면에서의 온도가 20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문제에서 해면에서 온도가 몇 도인지 정말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줬어요. 이야기 안 해주고 3km의 온도 얼마냐, 5km의 온도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해진 온도가 있습니다. 자, 아까 17페이지에 보면은 나오죠. 국제 표준 대기. 국제 표준 대기. 여기를 따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평균적인 거를 지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국제 표준 대기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지정을 했습니까? 이카오에서 지정했어요. 그래서 국제 표준 대기에서 지금 좀 이따가 국제 표준 대기 설명할 건데 미리 한 가지만 설명하면은 국제 표준 대기에 따르면 온도는 얼마입니까? 네, 15도예요. 자, 15도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했던 문제 있죠? 방금 봤던 문제. 그 문제에서 해면에서 20도 그거를 제외해버리고 그냥 고도 5km 상공에서의 온도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다면은 15 마이너스 5 곱하기 6.5 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32.5니까 17점. 그렇죠. 마이너스 17.5도죠. 이렇게 됩니까? 네. 그래서 해면에서의 온도가 안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온도를 안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국제 표준 대기 할 때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필기 시험 볼 때는요,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시험 보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긴장은 원래 돼 있죠, 그죠? 긴장은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머리가 하얘지거나 멘붕이 오거나 하면 어때요? 그 시험 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자잘한 거 하나 때문에 멘붕 오면 어때요? 도미노 현상처럼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어떻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많은 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틀리라고 해요. 수업 시간에 틀리라 그래요. 수업 시간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틀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단칠 거 뭐라 할 거 아니잖아요. 수업 시간에 틀려봐야지 실제 시험장에서는 안 틀리면 돼요. 이해되시죠? 수업 시간에 자신있게 이야기하세요. 자신있게 이야기하시고, 거기서 그게 내가 수업 시간에 실수하거나 틀린 게 있다. 그러면은, 막상 시험장에 가서 그런 문제 나오면 어때요? 아,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잠깐 실수한 거 있었지. 하고 그 문제 맞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수업 시간에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봐야 돼요. 틀려봐야지 안 틀려요, 나중에.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대륙권에서는 지금 고도가 올라가면서 뭐가 떨어집니까? 온도가 떨어지죠. 맞습니까? 대륙권에서는 온도만 떨어질까요? 다 떨어지죠. 자, 대륙권에서는 온도, 압력, 공기 밀도 전부 다 떨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륙권에서는 온도, 압력, 밀도, 공기 밀도 전부 다 떨어지는데 대륙권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대륙권은. 맞죠? 그죠? 자, 대륙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산에 등산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 등산 가죠? 자,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때요? 올라갈수록 기온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산에 올라가면 기 멍멍해요? 안 멍멍해요? 기 멍멍하죠? 기가 왜 멍멍해요? 기압이 떨어지니까. 기압이 떨어지니까 기가 멍멍하고 또 운동을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도 숨도 잘 안 차요. 숨 차죠? 공기 밀도가 비교적 아래보다 떨어지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온도, 압력, 밀도 다 떨어지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26번 문제, 26페이지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예, 5초 안에 정답 나오죠? 예, 5초 안에 정답 바로 나오죠?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들이 책에 많이 나올 텐데요. 제가 수업하다가 중간에 기출문제 기출문 넘어가서 이거 한번 보라고 하고 5초 안에 정답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수업을 기출문제 레벨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거 왜 깊게 들어갈 거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운동선수들 보면은 운동할 때 어때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다리에 모래주머니 차고 뛰죠? 네. 맞습니까? 모래주머니 차고 뛰죠? 좀 핸디캡을 주고 뛰죠? 근데 이제 모래주머니 풀면 어때요? 더 빨리 뛸 수 있죠?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빡세게 해야지 문제 볼 때는 어때요? 더 쉬워진다고요. 좀 본인이 자신감이 붙고 좀 쉽게 느껴져야지 실수가 어때요? 줄어들고 멘붕 현상도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죠. 이해되시죠? 딱 그겁니다. 자, 대륙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특징 아시겠죠, 이거? 대륙권 특징 아시겠죠? 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대륙권 같은 경우는 평균 고도가 11km. 그죠? 평균 고도 11km고 제트 기류가 존재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대류 현상과 기상 현상이 존재하는 구역이고, 대륙권 계면이 비행기의 비행 고도로 사용된 지역이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1km 상승할 때마다 온도가 6.5도씩 감소하는 구간이고. 자, 이거를 갖다 지금 제가 설명 한 번 더 드린 이유가 대륙권의 특징 중 틀린 것은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륙권의 성질만 알아두면은 그런 문제 나오면은 틀릴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다음 대륙권 했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성층권 할게요. 자, 성층권 보면은 어떻습니까? 대륙권 계면부터 나온 거죠. 대륙권 계면이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니까. 자, 그러면 11km부터겠네요, 고도가. 그리고 대략 50km까지, 11에서 50km까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성층권 같은 경우는 하부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은 등온층이 있어요. 등온층이라는 거는 같을 등자의 온도 온자예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성층권에서는 하부에는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부로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오존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 때문에 어때요? 온도가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는데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 오존층은 우리한테 있어서 정말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오존층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생명이 확 줄어들 거예요. 자외선 맞으면 죽습니다. 진짜로. 자외선이 그렇게 강하게 내리쬐면은 코로나도 없을 거예요. 바이러스들 살지 못하거든요. 식당이나 목욕탕이나 보면은 뭐 있습니까? 가면은 예, 자외선 살균기 있죠. 그게 왜 있냐면은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해로운 바이러스들 죽이기 위해서, 우리 병균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외선 맞으면 어때요? 미생물들은 바로 죽어버리는데 사람은 바로 죽지는 않지만, 즉사하지는 않지만은 뭐 피부암도 발생하고요. 그죠? 뭐 해롭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외선 보호제가 따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그만큼 먹어주는데도 자외선이 오죠, 지구에.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름보다 겨울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외선이 셀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무장을 해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겨울에는 약할 거라 생각해서 좀 그런 게 좀 약간 마음을 편하게 두죠. 제일 위험한 데가 겨울에 스키장. 스키장 뭐예요? 주변이 다 눈이잖아요. 흰색은 빛을 반사하는데 최고 좋은 색깔이 흰색이죠. 맞죠? 그죠? 흰색이 빛을 반사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내리쬐면 반사하면 어때요? 사람한테 와요, 바로. 그게 여름철보다 더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스키장에서 잘못하면 고글 같은 거 안 끼면은 자외선이 눈으로 바로 올 경우에 실명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정말 위험한 거다. 지금 색깔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항공기 관련 상식 중에 하나인데요. 민간 항공기, 군용 항공기 말고요. 민간 항공기 보면요. 민간 항공기 페인트 색깔 대부분 어때요? 다 밝은색이죠. 맞습니까? 어두운 색깔 도장 본 적 있습니까? 어두운 색깔 잘 안 하죠. 대부분 다 밝은색이죠. 밝은색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빛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빛을 최대한 반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름에 알잖아요. 여름에 겨울이니 상관없는데 여름에는 티셔츠를 입어도 반팔 티셔츠를 입어도 주로 밝은 색을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는 밝은 색깔 티셔츠가 인기가 많죠. 그게 뭐예요? 밝은 색을 입으면 좀 덜 덥게 느껴져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열도 반사하고. 근데 어두운 색 입으면은 어두운 색은 빛을 잘 흡수해요. 그 초등학교 때 검은 종이에다가 돋보기 들고 저기 태우는 실험 같은 거 하잖아요. 어두운 색은 빛을 잘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는 거죠. 자외선 이야기하다 지금 그 정도까지 갔는데 이것도 그냥 항공기 관련된 토막 상식입니다. 이거 페인트 색깔도. 자, 그러면 이제 성층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뭐예요? 방금 설명한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성층권의 특징 두 가지 대표적인 거. 예, 뭐가 있었어요? 오존층. 예, 오존층. 예, 첫 번째 오존층, 그죠? 두 번째 등온층. 층 두 가지입니다. 성층권에 층자가 들어가잖아요. 층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등온층과 오존층이에요. 아래쪽에 등온층, 올라갈수록 오존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존층이 있고 뭐 등온층이 있고 하는 건데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온도는 대륙권은 어때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계속 감소하잖아요. 맞습니까?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계속 감소하죠. 근데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감소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라가죠. 그죠? 그러다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대륙권하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다시 증가하죠. 예, 이것도 특징 중 하나예요. 성층권에서는 오존층 지나면서 온도가 다시 상승해요. 대륙권하고 반대입니다. 대륙권하고 반대로 온도가 반대로 상승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 다음 뭐가 나옵니까? 성층권 다음 뭐죠? 중간권이죠. 자, 중간권인데 중간권은 제일 할 게 없어요. 진짜 별다른 특징이 없는 권역이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은 단순히 성층권 다음 권역이다. 그 다음에 중간권도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온도가 떨어진다.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중간권은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이거는 처음 나온 거죠. 4개 권역 다 있는 거죠. 자, 권역 중에 온도가 가장 낮은 거 고르라고 하면 온도가 가장 낮을 때를 고르라. 중간권이에요. 중간권 계면이에요. 이쪽이 온도가 낮습니다. 중간권 계면이요. 중간권에서 10권하고 그 사이가 온도가 가장 낮을 때예요. 10권 되면은 일정하다 또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중간권은 별다른 특징은 없지만 온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만 있습니다. 실제로 중간권은 시험에 특히 거의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저도 다 분석할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해보니까 중간권은 시험에 나온 거 딱 한 번 봤어요. 어떤 이야기로? 온도 이야기로.
온도 이야기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열권. 열권은 그 다음에 중간권 다음이죠. 자, 중간권 다음이니까 평균 고도가 얼마예요? 80에서 500km. 자,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고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자, 그런데 이제 전파를 흡수 및 반사하는 작용인 전리 현상, 전리층이 있어요. 공기가 희박하다는 거는, 공기가 거의 없다는 거는 우리가 공기가 없는 현상을 뭐라 그럽니까? 공기가 없는 현상. 진공이라 그러죠. 거의 진공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열권은 거의 진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극강 오로라, 극강이라 그러죠. 오로라가 발생하죠. 오로라 무슨 색깔이에요? 오로라 색깔 같은 거, 뭐, TV나 이런 자료 화면에서 그 확 빛이 그냥 탁 나오는 거, 약간 보랏빛 나는 빛이 반짝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오로라가 있고 유성이 있는데, 자, 오로라는 이제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가 한 가지, 뭐 때문에 이유가 있다 하는데 무슨 이유냐면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이야기했죠. 고체, 액체, 기체 이야기했죠. 고체, 액체, 기체 말고 네 번째 상이 있어요. 네 번째 상태가 있어요. 제4의 상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으면 알 거예요. 플라즈마가 있어요. 자, 이 플라즈마 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대륙권에서는 플라즈마 현상이 발생이 안 해요. 자연적으로 절대 발생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공학 실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플라즈마 현상을 발생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특정 기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챔버를 꽉 밀폐시킨 다음에 그 안에 공기를 다 빼 진공을 만들어 주죠. 진공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에너지를 주죠. 그럼 플라즈마 발생해요. 진공을 만들어야지 플라즈마가 나오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열권은 공기가 희박한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플라즈마 현상이 오로라 현상이라든가 유성, 우리 시골에서 이야기하는 별똥별 있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희박하고 전리 현상, 전리층이 있고 이런 게 바로 열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리층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영향을 받아요? 전파가 영향을 받죠. 맞습니까? 전파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통신장애 같은 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행기가 비행하는 고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총 이제 4가지 권역에 대해서 했고요. 그러면은 제가 잠깐